이야기가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재미있게 듣고 더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벌써 2025년 5월이 다가고 있어요. 새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네, 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뭘 하기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오페라를 몇 편을 하고.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다 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6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확 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작곡가 누굽니까? 네, 레스피기의 라 부티크 판타스크고요. 우리 국어로 제목을 설명드리자면 환상적인 가게,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환상적인 가게. 네, 지금까지 소개했던 작품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드네요. 뭔가 제목에서 판타지가 가득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이 라 부티크 판타스크는 로시니의 피아노 곡을 레스피기가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편곡한 발레 음악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발레 호두까기 인형과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스토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유쾌한 관현악의 앙상블이 있고요. 그리고 마법 같은 장난감 가게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발레다 보니까 다채로운 캐릭터들이 나오게 되는데 무대와 음악 모두에서 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레스피기. 솔직히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감사합니다. 예, 작곡가인데 네. 이 레스피기를 우리 애청자 또 시청자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생소하시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네. 낱낱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작년에 레스피기의 작품 소개해 주실 때도 다른 작곡가의 작품을 재해석한 곡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이 재해석 작업하는 거 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소개해드린 레스피기의 고대의 아리아 위에서는 이탈리아 작곡가 체스티의 오페라에 나오는 내님 계신 주위에라는 곡을 재해석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레스피기는 이 선배 작곡가들보다 상당히 이 시대가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보다 최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현악법에 능통해서요. 자칫 단조롭게 들릴 수 있는 과거의 음악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화려하게 편곡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스피기가 평생 동안 음악적 탐구와 실험을 거듭했고요. 특히 이탈리아의 민속 음악 그리고 현대의 음악 기법을 융합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소재들을 쓰는 만큼 신화적인 내용들, 역사적인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음악의 결국에 이탈리아 작곡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레스피기의 곡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해서 노래를 해보면 네, 불협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선율로 잘 가다가 갑자기 펼쳐지죠. 정말 생뚱맞게 그렇죠. 난데없이 황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은 선배 작곡가 중에서 특히 유머러스했던 로시니의 작품을 어허. 재해석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레스피기가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야 기대가 됩니다. 이 레스피기 하면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오늘 또 작품을 통해서 레스피기의 새로운 면모를 만날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자, 라프티코 판타스크 언제 작곡했습니까? 네, 1918년대 후반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미 음악계에서 레스피기는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당시는 전쟁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던 시기였는데도 이 레스피기가 창작 활동을 계속하면서 예술적 열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레스피기는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협업을 통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장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 부티크 판타스크는 그의 풍부한 관현악적인 경험과 민속적인 감수성을 바탕으로 성숙한 예술적인 표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레스피기 어떤 작곡가인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스피기 여러분들께 낯선 이름이실 수도 있고 예전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그 이름 들어봤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꼽는 아 이거 좀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좋아하는 작곡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가 몇 명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은 한 명 아닙니까? 사실 예. 저희처럼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를 꼽는다는 게 사실 우습기는 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모든 작곡가마다 매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가 작곡가의 사인을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작곡가가 레스픽입니다. 직접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직접은 당연히 아니고 예. 이탈리아의 어느 컬렉션에서 네. 제가 사인을 구입을 했습니다. 샀습니까? 샀어요. 우와. 아니 그때 푸치니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푸치니는 너무 비싸서 없고요. 아, 네, 잘못 기억하고 네, 있구나. 다른 소프라노 이제 유명한 레일라 겐서라는 소프라노의 사인도 있고 작곡가 중에는 유일하게 이제 잠깐만요. 레스픽이에요. 푸치니 사인이 레스피기 사인보다 비쌉니까? 너무 비싸요. 여러분. 제가 특히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 베르디랑 푸치니의 사인 그리고 이제 작곡가가 아닌 음악가들 중에는 뭐 토스카니니나 마리아 칼라스의 사인 가장 비쌉니다.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의 대가들 네, 사인 많이 받아놔야 됩니다. 당연하죠. 재테크입니다. 이게. 그럼 후대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베르디를 더 좋아하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금액의 레스피기밖에 가능하지 않아서 제가 레스피기를 가장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 영향이 있죠.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구입을 하고 싶었으나 베르디는 못했고 푸치니는 너무 비싸니까. 잠깐만, 그럼 푸치니가 더 비쌉니까? 베르디가 더 비쌉니까? 베르디가 더 비싸요. 베르디가 더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소합니다 자료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이탈리아 옥션에 들어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그 매물들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예, 우리 지금 인터뷰가 약간 산으로 가고 있는데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각을 좀 잡고 네. 이런 말씀드리 너무 죄송하지만 선생님들 돌아가시기 전에 네. 대가분들 이렇게 A4용지를 가져가서 찾아다녀야 사인을 좀 되겠어요. 많이 좀 받아놔야 되겠을 것 그럼요. 같아요. 예, 오늘도 어쨌든 예. 그만큼 제가 사랑하는 작곡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이 레스피기는 1879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아니스트면서 교사였던 아버지와 아마추어 가수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서재에 파묻혀서 지리, 과학, 언어학 서적을 탐독했고요. 이 시절의 독서를 통해서 성인이 되어서 11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자적 역량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11개 국어라 하면 한국어는 포함이 안 되어 있을 텐데 이 11개 국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대단한 천재였구나. 그렇죠. 11개 국어면. 와. 그리고 1891년에 볼로냐 음악원에 입학을 해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전공했고요. 1899년 졸업 당시에 이미 교향곡과 실력 작품을 시도할 정도로 조숙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1900년에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왕립극장 비올라 주자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예. 이 시기에 러시아의 유명 작곡가이자 러시아 작곡가들의 정신적 지주와도 같던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작곡과 관현악법을 사사받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민족주의 음악의 화려한 색채감은 그의 후기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그리고 1902년에는 베를린으로 건너가서 막스 브루흐에게 작곡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스피기가 다양한 것들을 흡수해서 고전적인 구조도 잘 배웠고 이탈리아 민속 음악 당연히 탑재하게 되었고 거기다가 인상주의적인 색채, 현대음악적인 감각들 여러 가지를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데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와 브루하한테 배웠다는 게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정말 글로벌하게 배웠죠. 와. 그리고 레스피기는 관현악법도 좋지만 워낙 그 보컬에 대한 이해도도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오페라도 작곡하고 가곡도 와. 작곡했던 작곡가입니다. 자, 레스피기가 재해석한 로시니 작품 뭡니까? 네, 로시니는 레스피기보다 한참 선배 작곡가인데요. 30대 후반이던 1829년에 오페라 윌리엄테를 성공시킨 다음에 오페라 작곡에서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네. 원래 작곡가들이 왜 병상에 누워서도 마지막 작품을 완성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로시니는 일찍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오페라를 작곡하지 않거든요. 그 후에는 가곡이나 여러 가지 소품을 간간히 작곡하면서 한가롭게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음식을 좋아해서 미식가로 살면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새로운 레시피를 책으로 내기도 했고, 또 자신이 마치 무슨 가이드처럼 여러 가지 식당에 점수를 매기는 취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시니가 쉬엄쉬엄 피아노 소품집 하나를 작곡을 하게 돼요. 늙은 죄악이라는 작품집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곡들이 정말로 많거든요. 이 소품집에 실린 작품들이 당대의 음악적인 유행을 풍자하거나 실험을 담은 경쾌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타란텔라나 마주르카 같은 민속 춤곡 같은 리듬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레스피기는 이 선배 작곡가가 작곡한 피아노 소품집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음, 이 레스피기는 어떻게 발레 음악 작업도 하게 된 겁니까? 20세기 초에 유럽 예술계를 뒤흔든 발레단이 있습니다. 바로 발레 루스인데요. 이 단체의 창립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가 레스피기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1918년입니다. 아, 네,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레스피기가 직접 로시니의 피아노 소품을 픽해서 편곡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레스피기에게 로시니 피아노 소품을 편곡해 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 그러니까 레스피기가 자의로 로시니의 작품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의뢰를 받았는지 그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레스피기가 로시니의 피아노 소품집 늙은 죄악 중에서 18곡을 선택해서 관현악곡으로 확장을 시켰고요. 당시 혁신적이던 현악기와 목관악기에 대비 타악기의 화려한 사용으로 생동감을 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품집 중에서 캉캉이라는 곡이 있는데 트럼펫과 팀파니가 리듬을 강조하고 극적인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발표한 다음에 인터뷰에서 레스피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시니의 피아노 작품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음악적 아이디어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저는 이 선율들이 관현악적으로 재탄생할 때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작품을 의뢰한 세르게이 디아길레프 발레 음악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인물 아닙니까? 네, 지금도 연주되고 있는 발레 음악들 불세, 봄의 제전, 세라자데, 페트루슈카 등의 명작이 디아길레프를 통해서 탄생했습니다. 러시아 출신 화가이면서 예술 후원자이고 예술가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결집시키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세르게이 디아길레프는 레스피기에게 로시니 그러니까 이 작품을 제안하면서 프로젝트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당시 파리 예술계의 거장인 화가 앙드레 드레잉을 세트와 의상 디자이너로 그리고 레오니드 마신이라는 정말 전설적인 안무가에게 안무를 맡겼습니다. 이 안무가 레오니드 마신은 장난감 가게를 설정으로 스토리를 짰고요. 주인공인 캉캉 댄서 인형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타란텔라, 마주르카, 코사크 춤 등의 다양한 민속 춤을 현대적인 안무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이다 보니까 기계적인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기계적 움직임과 인간적인 감정의 대비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트 디자인은 프랑스 분위기를 재현했습니다. 그렇군요. 초연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초연은 1919년에 런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기획한 디아길레프가 이끄는 발레 리스가 공연을 했습니다. 이 초연에서 정말 폭발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관객들이 캉캉 장면에서는 15분간 기립박수를 보냈다고 하고요. 타임즈에서는 19세기의 정신이 20세기의 기술로 재탄생했다고 와, 극찬을 했습니다. 이 발레 역사가 시릴 보몽은 당시에 많은 유명 예술가들과 공연계 인사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고 회고를 했고요. 그 중에서 파블로 피카소는 무대의 마지막 장면을 스케치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파리에서 초연이 됐고 이후 유럽 각지에서 끊임없이 공연되면서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레스피기의 라브티커 판타스크
로시니의 원곡과 비교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로시니의 늙은 욕심, 늙은 욕망이죠. 로시니의 피아노 작품은 살롱 음악, 그러니까 큰 홀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 피아노 연주를 재치 있게 들려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레스피기는 이것을 오케스트라로 편곡을 하다 보니까 화려한 색채를 통해서 뭐 500석, 1000석, 뭐 2000석 극장에서 할 수 있는 규모로 확장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경쾌한 리듬을 하던 것을 트럼펫 같은 악기로 대체하기도 하고 첼로와 하프로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죠. 그러니까 이 레스피기가 러시아에서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배웠던 이 어떤 기법들, 그리고 드뷔시의 영향을 받았던 인상주의 기법을 통해서 20세기적인 감각을 마음껏 펼치고 있습니다. 레스피기의 라프티크 판타스크뿐만 아니라 많은 발레 음악이 콘서트에서 단독 음악으로 연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레 음악이라 하면 무대에서 무용수들이 공연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하는 형태인데, 오케스트라가 무대 위로 올라와서 발레리노가 없이 공연을 하는 그런 콘서트에서도 많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레라는 것이 결국 노래는 없지만 동작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스토리잖아요. 그렇다 보니 음악도 처음부터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무 없이 콘서트에서 듣기도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를 담고 있다 보니까 강한 이미지, 그리고 관객들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에너지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무슨 곡, 2번 무슨 곡, 3번 무슨 곡, 장면에 따라서 이렇게 곡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콘서트 때 뺐다가 넣었다가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콘서트에서 30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몇 번 곡은 빼고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이후에 이 발레 음악에서 음악의 비중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음악의 완성도도 점점 올라갔고, 그래서 콘서트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페트루슈카라든지 아니면 호두까기 모음곡 또는 불새, 봄의 제전, 이런 곡은 콘서트에서 정말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자, 라프티크 판타스크 감상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 곡은 발레가 원곡인 만큼, 그런데 저희가 라디오라는 매체의 특성상 발레를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서는 어떤 춤이 어울렸겠다, 이런 것을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시니의 원곡은 사실 피아노 한 대로 연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스피기가 러시아와 프랑스를 통해서 배워온 이 오케스트라의 색채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 재방송을 듣고 계신 이 육아와 함께하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이 곡을 아이가 들으면서 춤을 춘다, 발레리나나 발레리노의 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레스피기의 라프티크 판타스크 중 서곡과 타란텔라, 시아를 뒤태워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레스피기의 라프티크 판타스크 중 서곡 타란텔라를 시아를 뒤태워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제가 첫 앨범을 냈던 라단자가 나와서 좀 반가웠는데 귀가 번뜩하셨죠? 예예. 이 춤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지난주에 타란텔라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오늘도 이 작품 중에서 타란텔라가 있어가지고 넣어봤습니다. 1176님, 레스피기라는 작곡가의 곡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곡이 재미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단 한 분에게 레스피기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끔 네. 하고 작품을 통해서 처음 들어본다. 곡이 재밌다. 사실 레스피기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어렵진 않은데 그렇게 임팩트는 없는 이름인데, 이게 베토벤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음악가들의 이름이 중요해요. 그럼요. 네. 아니면 뭐 라흐마니노프 이렇게 좀 어려워서 계속 연습하게 만들던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만 레스피기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친숙해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부모님께 좀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점을요? 이름이요. 음악가로서 이름을 정말 너무 주셨잖아요. 저는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왜요?
너무 기억들을 잘해가지고요. 아 그게 왜?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잘 지어져도 이 감사를 모르네. 이거 오솔레미오 이 태양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도 네. 수학 선생님께서 매주 들어오셔서 문제 푸는 거를 계속 저만 시키세요. 아 유일하게 이름이 너무 기억이 나니까. 근데 지난주도 했고 그래서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밸런스 좋게 친구 중에 달이 있었어야 돼요. 태양과 달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다리가 없네. 하늘이는 있는데 아, 제 하늘이- 친구 중에 제 친구 하늘이는 있습니다. 아니 하늘에 이 태양과 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밸런스를 위해선 달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자 이상한 소리 했습니다. 자, 제니 농콩님 레스피기 천재네요 보내주셨습니다. 현님 레스피기 음악을 들으니 마치 공장에서 장난감들이 분주하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야 현님 대단합니다. 이런 또 영감을 받으시는군요. 배우게 되는데요. 자 레스피기는 로시니의 그 작품 중 원작을 어느 정도 인용했습니까? 네, 로시니의 악보를 한 70% 이상 인용했다고. 표절 아닙니까? 리메이크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니까. 샘플링 뭐 이런 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서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작품인데. 일단 허가를 받아야죠.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로시니의 어떤 이탈리아의 예술적 정신을 계승하고자 이렇게 선배 작곡가의 작품을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원작 자체가 로시니 말년의 창의성을 응축한 작품들이어서 레스피기도 로시니의 아이디어가 관현악으로 새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레스피기의 오케스트레이션 오늘 감상하면서 느꼈는데 뭐 어느 작곡가 못지않게 훌륭한데요.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관현악법 자체의 대가로 유명했고요. 이렇게 화려하게 변주를 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레라는 시각 예술 장르에서 음악적인 캐릭터를 더욱 명확하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진영경님 레스피기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일. 와 정말 레스피기가 우리한테 좀 고마워야 됩니다. 그럼요. 예, 한국에 지금 레스피기를 알리고 있어요. 시대가 이렇게 지나서 예. 본인을 홍보해드리고 있죠. 지금 천국에 계신 레스피기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윤서님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라단사의 선율이 들려서 선곡표를 확인했답니다. 와. 네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찾아내셨네요. 로시니의 단자를 압니다. 그러니까요. 이야. 로시니의 라 단자라는 그러니까 민속성이 굉장히 강한 노래가 있습니다. 가곡이 있는데 그게 이 피아노 소품집에도 들어있고 레스피기는 결국에 그것을 타란텔라로 만들었죠. 김윤서님 대단합니다. 야.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는 지난주에 이제 타란텔라 들려드렸고 오늘은 로시니로부터 시작해서 레스피기로 이어지는 이탈리아 작품을 소개해드렸는데 최근에 굉장히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곡들을 많이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불안한데요. 말이 길어지면 불안하더라고 항상. 다음 주도 네. 좋은 작품으로 그 좋은 작품의 범주가 어디서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포인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알려줄 듯 하고 안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열받거든요. 그런데 요 그 궁금증이 이거 일주일을 또 살아가는 네. 또 하나의 또 영양분입니다. 그리고 가끔 정경 교수님께서 무슨 곡인지 알겠다고 말씀하실 때 약간 뜨끔합니다. 어떻게 아셨지? 이러면서. 아니 너무 재밌는 게 이제 눈빛을 보면 대충 작곡가가 나오는 게 그 작곡가 이 곡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50%는 이제 왔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난해한 걸 할지 듣기 좋은 걸 할지. 네. 아니 난해한 걸 할 때는 저를 잘 안 보시더라고. 이렇게 계속 고개를 저기 라디오스타의 김구라처럼 이렇게 돌리면서 네. 가시더라고. 그래서 난해한 곡이구나. 다음 주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자, 태양샘 보내드리면서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3번 F장조 작품으로 73 1악장 알레그레토 벨치아 쿼르테스 연주로 들려드립니다.